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9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93일차고요. 오늘 트렌드 코리아 299페이지, 299페이지에 오른쪽에 보면은 가격은 어떻게 해독되는가 볼게요. 요즘 소비자는 사고 싶은 제품을 발견하면 주어진 가격에 살지 말지만을 결정하지 않는다. 일단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부터 살펴본다. 이제서야, 그쵸? 이제서야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브랜드가 던져준 가격표를 수동적으로 적는 받아쓰기 시험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서는 방정식 풀이를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방정식 풀이가 그렇듯 이 과정에는 명확한 순서와 논리가 존재한다. 프라이스 디코딩 소비자는 상품 가치를 평가해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거기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 가치를 더해 최종적으로 나만의 적정 가격을 도출해낸다. 원가란 무엇일까? 상품을 하청 공장에서 납품받은 액수가 바로 원가일까? 그렇다면 가격은 무엇인가? 원가에서 소비자 판매가에 이르기까지의 기나긴 여정은 산업마다, 제품마다 제각기 다르지만 대체로 공장에서 매장에 도달하기까지의 물류와 유통의 비용, 소비자가 사고 싶도록 만드는 마케팅 비용, 직원들의 인건비, 세금과 공과금 등 사실상 경영의 모든 요소가 녹아있는 것이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 우린 또 자신감 있잖아요. 중간 유통비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죠? 네.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첫 번째, 상품 제조, 그러니까 재료비, 어, 노무비, 제조, 간접비 등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 브랜드 파워, 브랜드 인지도와 선망성, 희소성, 이게 브랜드 파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유통 단계별 마진, 그러니까 유통 단계별의 유통의 단계별 마진과 물류 비용 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시장 요인, 수요와 경쟁사 가격, 대체적 가격 환율 등.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도 요인, 세금, 규제, 비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의 가치를 첫 번째 해당 상품이 수행하는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기본적 상품 가치와 두 번째 그 외에 감성적, 경험적, 과시적 등 비기능적 요소가 담겨 있는 부가적 브랜드 가치의 두 가지로 단순화해 인식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상품의 가치는 얼마인가? 그러면 상품의 가치요. 프라이스 디코딩 소비자가 가격표 앞에서 가장 먼저 수행하는 작업은 마치 법무학자처럼 눈앞의 증거물, 즉 제품 그 자체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들은 화려한 브랜드의 후광이나 감성적인 마케팅 문구를 모두 걷어내고 제품의 물리적 본질, 즉 상품 가치를 평가해 자신만의 기준 가격을 설정한다. 여기서 상품 가치란 해당 제품이 가진 유형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의 총합이다. 다시 말해, 만약 이 제품에 아무런 노고도 이야기도 희소성도 없다면 순수하게 이 물건 자체는 얼마의 가치를 가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상품 가치 평가는 구매를 위한 출발점, 즉 기본값의 역할을 한다.
이 기본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원가와 소재를 분석하는 과학자의 시선과 기술과 공업을 평가하는 감정사의 시선을 고루 갖춘다. 그래서 과거 소비자들이 옷의 디자인을 보고 화장품의 효능을 믿었다면 요즘 소비자들은 그 옷의 소재를 확인하고 화장품의 성분을 분석한다.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거의 전문가급의 재료, 과학자이자 성분 분석가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화장품이 대표적이다. 이제 크림 하나를 사더라도 더 이상 수분크림이라는 뭉뚱그린 카테고리로 제품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들은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읽으며 나이아신 아마이드, 병풀 추출물, 다 우리한테 들어있는데, 그쵸? 레티놀 같은 핵심 유효 성분의, 핵심 유효 성분의 함량과 순도를 따진다. 화해 같은 성분 분석 앱을 통해 각 성분의 기능과 안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이 제품의 대략적인 가치를 가늠한다. 그리고 그 가치와 판매 가격 사이에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될 때 그들은 바로 다른 제품으로 눈을 돌린다. 패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은 이제 100% 면이라는 라벨에 만족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오가닉 코튼이라면 친환경적일 것이라 짐작했지만 이제는 고급 자재인 수피아 원단을 사용했는지 20수인지 30수인지 등등을 따져 상품 검색에 활용한다. 브랜드가 어떤 테너리 가죽 공장의 가죽을 사용하는지 해당 테너리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그냥 방수가 되는 제품인가에서 그치지 않고 특정 아웃도어 브랜드가 사용하는 고어텍스 같은 방수 원단의 등급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이처럼 원재료의 근본을 따지는 행위는 브랜드가 씌운 가격의 후광을 걷어내고 제품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려는 디코딩의 첫걸음이다. 요즘 소비자는 감정가이기도 하다. 재료 과학자로서의 성분의 가치를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즉 제품에 투입된 기술과 공임을 토대로 완성도를 따져본다. 이제 소비자들은 감정사들처럼 외눈 돋보기를 대고 상품의 디테일을 뜯어본다. 과거에는 브랜드 로고나 메이드 인 이탈리아 같은 원산지가 품질의 유일한 척도였다면 이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전문가인 기준들이 동원된다. 정말로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 만들었는지 이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혹은 숙련되지 않은 일개 직원이 만든 것은 아닌지 디테일을 따진다. 나아가 가방의 박음질이 얼마나 촘촘하고 균일한지, 가죽의 절단면 마감이 얼마나 깔끔한지, 옷의 패턴이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감정평가는 제품에 도입된 기술과 기능에 대해서도 깐깐하게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진공청소기의 디지털 인버터 모터 기술이 어떻게 흡입력과 내구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우유의 저온 살균 공법이 맛과 영양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커피의 콜드브루 추출 방식이 왜 더 부드러운 맛을 내는지를 이해하고 비교한다. 그죠? 엄청나게 더 똑똑해지고
소비자들이. 네. 이런 데도 참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네, 엄청나게 자신 있죠.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좋은 재료로, 아주 탁월한 재료로, 이 미토콘드리아까지 리셋될 수 있는 이런 어, 기존의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분하고도 뭐 라벨이 두 개잖아요. 하나 떼면 또 있어요. 파마넥스에.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무슨 주스, 그 회사는 그 세이크의 앞에 봉지가 그냥, 저희는 여기 되게 많이 써 있잖아요. 하얀 글씨로 엄청 써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게 없어요. 글씨가. 겉에 몇 개 정도 써 있고, 이 상품 표시라든지, 재료 어떤 게 들어갔는지 성분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포장지에조차도. 그래서 이걸 딱 찍어보고 비교해보고, 요새는 워낙 또 챗GPT가 많이 가르쳐주고 더 발전하는 것들이 있다 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어, 거기에 전혀 꿀릴 일이 없다. 데이터도 완벽하다. 네, 그렇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이제 회사죠. 이처럼 과학자이자 감정사로서 분석한 제품에 대한 평가는 구매 판단을 위한 간단한 기본값으로 작용해 이후 브랜드의 스토리나 희소성 같은 무형의 가치들을 더하거나 과도한 유통 마진을 빼고자 할 때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된다. 브랜드가 아무리 화려한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도 제품의 상품 가치라는 본질이 이 기본값에 미치지 못하면 디코딩 소비자는 결코 지갑을 열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브랜드의 가치는 적절한가? 이 브랜드의 가치가 적절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제품의 물리적인 가치, 즉 상품 가치를 기준으로 자신만의 기본값을 설정한 디코딩 소비자는 이제 가격 방정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바로 자신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무형의 요소들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더하는 행위다. 그 프리미엄은 결과적으로 브랜드 가치에 녹아든다. 프라이스 디코딩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브랜드의 가치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브랜드의 값어치를 냉철하게 따져본 이후에 합리적 범위 안에서만 구매를 결정한다. 달리 표현하면 더 이상 브랜드의 후광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브랜드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이 프라이스 디코딩이다. 브랜드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이제 진짜와 가짜 브랜드를 구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진짜라고 판단한 브랜드가 가진 무형의 자산에는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한다. 근본이즘 키워드에 이제 참조를 하면 요즘 소비자가 단순히 가격을 깎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동의하는 가치에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현명한 투자자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현대의 소비자들은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부여할까? 중요한 요소로 헤리티지, 신뢰성, 희소성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가치인 헤리티지는 브랜드의 역사의 전통을 의미한다. 수백 년의 역사를 거치며 자신만의 철학과 장인 정신을 쌓아온 브랜드의 이야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강력한 자산이다. 예를 들어 루이비통의 여행 가방은 바퀴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들어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바퀴 달린 캐리어를 만들고는 있지만 클래식 트렁크에는 여전히 바퀴가 없다. 애초에 자신이 직접 가방을 들 일이 없는 운전기사와 도우맨, 벨보이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위한 브랜드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퀴가 없군요. 이제 내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죠? 운전기사나 도우미, 옆에서 이제 보조해주는 이제 비서들이 있다라는 거야. 짐을 옮겨줄 수 있는. 그래서, 어, 애초에 자신이 직접 가방을 들 일이 없는 운전사, 그쵸? 그래서, 어, 제품의 효율성과 무관한 이런 비실용성을 고집하는 것이 때로는 역사의 힘을 지닌 브랜드 가치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명사들과 함께하며 쌓아온 브랜드의 역사, 그 헤리티지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지불하는지, 그쵸, 비싼 것을. 두 번째 가치는 신뢰다. 불신과 회의주의 시대에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있음이라는 가치는 그 어떤 감성적인 스토리보다 강력한 힘을 갖는다. 중국 직구를 통해 매우 저렴한 동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더라도, 이제 어디서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의 AS 인프라는 소비자에게 실패하지 않는 권리와 구매 후 마음의 평화를 보장한다. 디코딩 소비자는 이러한 신뢰의 가치를 정확히 저울질한다. 당장 몇만 원 더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점에서 신뢰도에 지불하는 프리미엄은 합리적인 가격 요소다. 마지막으로 희소성도 중요하다. 리셀 플랫폼 크림에서 나이키의 조던 1, 그죠? 조던 1은 프리미엄이 발매 당시부터 당, 발음이 안 돼요. 발매 당시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운동화 자체의 상품 가치는 크지 않다. 하지만 세계적인 스타 마이클 조던과의 협업과 한정판이라는 맥락이 더해지는 순간 이 제품은 더 이상 일반인 제품이 아니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상징적인 아이템, 즉 수집품이 된다. 소비자는 희소성이 주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 프리미엄을 기꺼이 더하는 것이다. 세계 명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에르메스만 독보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희소성과 연관이 있다. 2025년 상반기 영업이익을 보면 LVMH 그룹, 루이비통 보유하고 있는 이 그룹이 15%, 캐링 그룹, 구찌를 보유하고 있는 캐링 그룹이 39% 감소한 반면 에르메스만 6%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감소했는데 에르메스만 6%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면서 초부유층이 구매하는 에르메스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해석이 유력하지만 프라이스 디코딩 개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구찌나 루이비통은 헤리티지와 신뢰성은 높지만 희소성에서는 에르메스에, 에르메스에 뒤진다. 따라서 헤리티지, 신뢰성, 희소성의 삼박자를 두루 갖춘 에르메스가 까다로운 프라이스 디코딩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가격에 상응하는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프라이스 디코딩은 대중적인 제품부터 명품에 이르기까지 세계 시장을 관통하는 중요한 브랜드다. 관통하는 중요한 브랜드. 그죠? 이런 가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프라이스 디코딩이 바꾸는 소비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꾸는 시장이 소비자들이 가격표를 해체하고 자신만의 가치 방정식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소비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똑똑한 소비를 넘어 새로운 시장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동력이 되고 있다. 디코딩 소비자들이 만들어내는 달라진 시장의 모습을 살펴보자. 달라진 시장이 쭉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볼게요. 주저없이 월킨백을 사는 사람들, 글로벌 명품 업체가 2년 연속 부진에 빠졌다. 명품 업계가 부진에 빠졌대요. 미국의 주요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루이비통, 디올 등을 보유한 프랑스 명품 기업 IVMH의 2024년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22% 감소했다며 한때 세계 경제 성장률의 2배 속도로 성장하던 명품 산업이 2해 연속 부진한 건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세계 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동안 명품 매출은 경기를 타지 않았고 오히려 불황기에 더 성장한 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기의 영향보다는 소비자, 특히 젊은 소비자의 소비 가치가 변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젊은 소비자들의 소비 가치가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제품들이 진짜 이 소비자들의 가치가 변하고 있는 거에 굉장하게 밀릴 게 하나도 없죠. 자신감 있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되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만들어진 이 스토리 자체부터 해서 그쵸? 네. 네, 볼게요. 명품의 태조와는 대조적으로 듀프, 소비가 성장하고 있는 현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듀프는 복제품, 디플레이션의 줄임말로 고가의 명품이나 인기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 기능, 분위기를 가졌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대체품을 말한다. 듀프는 원본을 음, 속여 파는 모조품, 소위 짝퉁과는 다른 개념이다. 짝퉁이 소비자를 기만의 원본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사기에 가깝다면 듀프는 나는 원본이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원본의 디자인이나 기능적 특징을 매우 유사하게 구현한 의식적인 대체품을 의미한다. 듀프 소비자는 프라이스 디코딩 트렌드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듀프는 명품과 비교해 상품 가치는 거의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브랜드 가치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럭셔리 백의 대명사 에르메스의 버킨백과 거의 흡사한 일명 월킨백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 월마트에서 판매했던 월킨백, 원래 제품명은 따로 있으나 월마트에서 판매하는 버킨백이라고 해서 소비자들 사이에 월킨백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월킨백이. 그래서 이 월킨백은 에르메스 버킨백과 비슷한 디자인이면서 가격은 1,000만 원을 호가하는 실제 버킨백의 100분의 1 수준인 78달러, 약 10만 원. 내 불가에 화제를 모으고 SNS에 소개되자마자 곧 품절됐다. 이후 디자인 도용과 지적재산권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았으나 듀프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널리 회자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이소나 올리브영에 가면 브랜드 파워는 약하지만 성능은 우수한 상품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듀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다이소에서
3,000원에 판매하는 아티 스프레드 컬러 밤이 샤넬 제품과 비슷한 색을 낸다는 입소문에 힘입어 다이소 샤넬 밤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이 그 예다. 그만한 이제 옛날같이 명품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희소성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근데 뭐 명품보다도 10분의 1에 10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월킹백이 잘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명품 시장도 조금은 이제 소비자들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매출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도 저희는 뭐예요? 뷰티 웰리스는 비슷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 따라 만들 수가 없고요. 완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세포에 흡수가 돼서 재생이 되고 이게 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어, 피부에 닿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색소가 따라서 쓰기는 하지만 우리 이제 색조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진짜 눈두덩이 예전에는요 시커맸어요. 근데 이제 많이 성분도 달라졌겠죠? 돌가루로 만들다 보니까 눈두덩이도 막 시커매지고 세포가 죽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저희 제품은 어디서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을 40년 전부터 만들어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유행에도 민감하지 않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30분이네요. 그쵸? 네. 오늘 시크릿 이제 마지막 날인데 치유사 자격증 이제 오늘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치유사 등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사 등록하셔서 내가 정말 너무 좋으면 정말 너무 맛있는 그 음식이 있다면 식당이 있다면 가족들도 데리고 가고 뭔가 광고를 하게 돼요. 그쵸? 소개를 하게 되죠. 근데 내가 진짜 좋아지면은 내 문제가 치유가 되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사업 이야기와 의식 얘기를 두 개를 할 때 며칠 전에 만난 분도 그분도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의식 얘기할 때 목소리가 더 강력해져요. 더 자신감이 있고 이 부분이 더 굉장히 더 재미가 있고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날도 더 신났어요. 저 혼자 막 사업 얘기하다가 의식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 문제를 진짜 해결을 하잖아요. 정말 다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초대하는 것까지 해서 치유사 과정이 올라가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좋은데 라는 얘기밖에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도 해결을 하고 많은 분들을 초대하시면서 치유사 과정도 수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어제도 그러셨어요. AI가 많이 나와 있는데 AI에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해결을 해줘요. 다 물어보면 재료 성분도 다 검색을 해줘요. 그러나 AI가 할 수 없는 건 에너지, 의식은 눈으로 소통이 된다라는 얘기도 어제 멘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소통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게 이 의식소, 그렇죠? 여기 안에서의 치유사 과정 또한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런 자격증이고요. 그래서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또 하시면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화요일은 부산이고 토요일은 또 호킨스 박사님 영상 또 서울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 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나고 명상 있고요. 네. 음성어 해제시켜 주시고 내일 또 인사하고 내일 만나겠습니다.